좋은 설명을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많은 그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이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어, 말씀하셨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어, 그 메타버스라는 게 신기술이잖아요. 그 새롭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융합이 되는 시대인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사업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아까 뭐 대기업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거의 대부분 이제 XR, VR, AR 거의 다 스타트업들인데 스타트업 회사들이 실제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나라 장터에서 사실 이제 교육 직업 훈련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AR, VR 검색해 보면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뭐 저희와 비슷한 이런 회사들이 입찰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따게 되면은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설계, 디자인, 뭐 개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처음부터 다 하는 형태의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결과물을 이제 발주사의 소유인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상위법에 보면 이제 공동 소유라는 게 이제 원칙이라고 돼 있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동 소유, 발주사와 이제 수행사가 이제 공동 소유인데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런 수행했던 경험과 산출물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해가지고 계속 이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납품을 할 때 뭐 콘텐츠 원천에 대한 그런 이제 리소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단순한 거, 예를 들면 웹페이지 개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납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계약서를 보면은 납품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소스 코드 제출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발주를 할 때 주로 이제 용역식 개발 용역식으로 발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한 기업들은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사업화를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계약 방식이 용역 개발식이 아니고 잘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해외에는 이미 그런 게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새로 다 개발해서 소유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이제 개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이제 흐름이 좀 점차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개발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SI 이런 형태로 하면은 개발비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좀 구매 방식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구매라든가 라이선스 계약 구독 형태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 그 속도가 더 빨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구매 방식으로 아직은 많이 그 시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잦은 이제 수정 사항이 또 발생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출물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한 이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법률 가이드나 또는 자문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어, 외산보다는 주로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를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구매를 많이 해주시고 이러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핵심적으로 말씀 주신 거는 뭐 메타버스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컨텐츠 분야에 대한 그 소유권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구매 방식과 같은 또는 구독 방식이든 이런 걸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이스트의 바이오 뇌공학과 그 박선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박성준 교수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메타버스 전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혹은 이제 경제 산업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는 그 이승환 팀장님께서 매우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만큼 그래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메타버스를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왔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또 과학기술적으로 어떤 분야에 그 우리나라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정의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봤을 때 메타버스 기술을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현실을 가상으로 확장하는 부분, 가상 세계를 만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가상 공간을 또 물리적으로 연구화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그저 이제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해주셨듯이 연결을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적인 그 관념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어본다면은 현재는 가상현실 세계 그 자체만을 되게 바라보고 있는데 먼 미래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메타버스를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버추얼 월드, 미러 월드,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그 각 요소가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많이 융합되는 추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버추얼 월드나 미러 월드, 즉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 자체를 만드는 일과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확장되는 그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만 본다면 제 생각에는 한 10년에서 20년 전에 이미 많은 부분이 완성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세대들에서는 이제 게임이 그 이미 가상 공간의 확장이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이제 익숙한 개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오래된 게임인데요.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바타 같은 이제 개념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넓은 세계를 오가면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거기서 뭐 낚시도 하고 농작물 키우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대규모 국가가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 또 그게 사회적으로 왔을 때는 뭐 싸이월드라든지 뭐 등등의 것들이 있어 왔는데 그 말은 즉슨 이제 그거를 어떻게 더 확장하고 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고민을 아직까지 하지 못했을 뿐, 그를 위한 이제 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 기술이라든지 구현화 기술 같은 거는 이미 저희가 충분히 갖고 있었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고 그러려면은 이제 연구 자체보다 오히려 민간이나 정부나 이런 이제 뭐 기업 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메타버스 세계를 꿈꾸고 있다라는 걸 먼저 정의한 이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제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산학연이 협동을 해서 응용 방안에 대한 그리고 거기 그 응용 기술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꿈꾸는 것, 뭐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이프 로깅 같은 기술이 아직까지 우리 현실 세계에 많이 들어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의 이제 아까 XR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의 메타버스 공간은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터치를 해서 느끼고 뭐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등등의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 가상 공간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사람들은 뭐 가상 공간도 그 충분히 이제 편리하지만 또 그거는 그거 나름 장점이 있고 현실 세계는 또 장점이 있어서 나는 현실에 있을래,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그 메타버스를 기술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 자체, 인간이 어떻게 느끼고 그 감각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홈쇼핑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어떤 뭐 홈쇼핑에서 파는 되게 뭐 고기를 구워서 뭐 삼겹살을 판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저희가 메타버스에 와서 그냥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가상 공간에 있는 삼겹살이 구워진 삼겹살 냄새를 맡고 그리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구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더 확장된 진짜 현실 세계랑 구분이 불가능한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해야 될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이제 감각 및 인지를 그 구현할 수 있는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하드웨어 기술도 같이 공존을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신호를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기술, 뭐 바이오나 뭐 뇌과학 이런 기술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이런 그 가상 공간을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뭐 인간공학, 뭐 AGCI 뭐 이런 기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공존해서 이제 기획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 피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뇌기계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술이 지금의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제 메타버스 사람들의 관념하고 추가가 되어야지만 이제 진정한 메타버스가 이제 미리 20년, 3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 메타버스의 선구자로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이제 새로운 분야로 이제 확장하는 측면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요약을 하자면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메타버스는. 그리고 지금의 기술은 어느 정도로 이제 충분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뒤에 메타버스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가상 공간 자체뿐만 아니라 진짜 현실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고려한 새로운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약도 미리 해주셔서 아무래도 현실 세계에 반영된 그런 기술이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 이준우 미디어 콘텐츠 PM 나오셨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과기부에서 디지털 콘텐츠하고 미디어 쪽 과제 기획하고 뭐 정책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PM인데요.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서 그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들이 메타버스가 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뎁스 있게끔 이제 논의를 할 때 추가적으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XR이랑 뭐가 틀린데,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뭐가 틀린데, 뭐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과기부에서 새로운 R&D에 대한 기획도 하고 사업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분명히 좋은 기회를 줄 거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또 반면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기술 발전을 위해서 또 냉정하게 지금의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들도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상반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메타버스화 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이미지션 하는 메타버스 이미지는 다 틀립니다. 누구는 뭐 배달의 민족으로 이렇게 앱 시키는 것도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아까 이승환 실장님께서 사례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HMD를 끼고 아예 가상환경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까지도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내려가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서로 다른 뷰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명확한 이게 지금 학술 쪽에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하나의 데피니션으로 이게 메타버스라고 디파인할 수 있는 것들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 그나마 비슷한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봤을 때 제가 이제 우려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린다고 했던 게 디지털 트윈하고 좀 비슷한 디지털 트윈은 조금 더 테크니컬한 사이드에서 현실 자체를 아예 디지털로 리플리카를 만드는 관점이라고 본다고 봤을 때요.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게 과거에는 전문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도메인 날러지는 외부에서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어려워서 뭐 자격을 가져야 되거나 아니면 충분히 이해를 해야 그 영역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계속 경쟁이 좀 심해지고 디지털라이즈 시켜놓고 난 다음에 얘를 무한 증식하고 복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사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해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들어가지 못했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은 자기의 영역이 위협받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귀결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메타버스화, 디지털라이즈화 하거나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가속화된다고 하면 그 고유한 영역에서 뭔가를 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 뭔가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될 때다.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디지털라이즈 잘해서 작은 단위의 어떤 새로운 사업계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좋아진다기보다는 보편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제너럴화 돼 버리게 되면 고유한 그 안에 있는 영역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더 나가서 이게 도메스틱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글로벌 경계로 다 넘어가게 되면 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제페토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요. 제페토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한국 회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이고 모든 그 사업에 대한 설계나 서비스에 대한 설계를 다 글로벌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경계 자체에 대한 그 한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기회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위협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도메인에서 그 다음 단계에 좀 고도화되어 있는 단계로 넘어갈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메타버스가 좀 또 다른 시사점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또 이게 좀 긍정적인 측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걸 또 테크놀로지로 조금 잘라보면 XR이나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그건 가상현실 서비스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가상현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로는 그냥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끔 하지만 그러니까 유저에 대한 커피시티를 본다고 하면 이 공간을 메타버스화 시킨다고 하면 한 20명 남짓 정도가 동일한 ICT 인프라 내에서 인터랙션을 하는 정도의 규모인데 로블록스나 아니면 제페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리미테이션 자체가 없는 유저의 커피시티를 가져간다고 하면 이건 백엔드에 있는 ICT 인프라에 엄청난 리퀘어먼트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트워크도 그렇고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 뭐 AI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메타버스화가 고도화가 돼갈수록 ICT 산업에 대한 리퀘어먼트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 분야에 좀 뭐라 그럴까요? 경쟁력을 좀 본다고 하면 ICT 분야에 좀 축적되어 있는 경험이라든가 뭐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 산업에 대한 파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메타버스화가 더 많이 되면 될수록 글로벌 경제에서 기회는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그 긍정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ICT 산업에 대한 임팩트를 감안을 하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나 육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메타버스화 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그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기업이나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앞서 발표에서 잠깐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뭐 사이버 불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관련돼 있는 거라든가 그 어떤 컴퍼니가 만든 하나의 메타버스 월드 내에서 사용자들이 뭔가를 할 때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안 좋은 일도 있을 것 같다는 거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레귤레이션을 그대로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방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디지털이 트랜지션을 해나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고요. 룰을 만들어서 어떤 룰을 적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합의라든가 그 결론을 유추해내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굉장히 길다는 타임 레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접해보지 않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뭐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산업적인 문제, 악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좀 합리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형태의 그 시스템이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공급하는 쪽뿐만 아니라 뭐 정부나 아니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뭐 그런 주제고요. 뭐 명확한 답은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앞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뭐 법제화하는 거 외에 좀 선제적인 규제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어떤 레귤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그 룰 같은 것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현재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실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정도의 상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분야 고도화에 따른 뭐 기회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씀도 주셨고 또 문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감지도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과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질문과 코멘트 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키스텝의 이승필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실 때 메타버스에 대한 그 근본적인 코어들로서 XR과 DNA와 같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국가에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는 이걸 산업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필요한 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XR 기기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 산업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통신 산업,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필요하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산업,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유니티와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뭐 산업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페토와 같은 그런 플랫폼 산업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는데 이게 메타버스가 커지면서 가장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산업군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런 산업군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과 그런 그 산업적인 수혜를 받은 그런 우선순위들을 고려했을 때 정부에서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승환 팀장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그 사실은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 기술들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AI가 그 기술이 범용 기술이 특징이 있잖아요. 그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제 조금 전에 그 안을 조금 더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요새 최근에 가장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어떤 파트 중에 하나는 요새 삼성 디스플레이가 메타버스 시대를 자기 성장의 변곡점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비전을 갖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디스플레이가 이제 과거의 디스플레이랑 매우 다를 거라는 거죠. 굉장히 인공지능의 3D 프로세싱을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줌이라는 게 굉장히 몰입감을 주지 못하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몰입감을 줄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디스플레이들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이제 그 박성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파급되는 효과가, 예를 들면 이제 기술의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목표는 궁극적으로 그 안에도 오감을 전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안에서는 굉장히 보면은 이제 글로브, 뭐 슈트, 뭐 트레드밀, 와치, 뭐 밴드,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연동이 돼야 됐을 때 굉장히 몰입감 있는 것 형태들을 서비스를 형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이 이제 저는 하나하나 풀려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 첫 단추가 저는 HMD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그게 HMD가 올해 어떻게 보면 그런 첫 변곡점의 테이크오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테이크오프는 다양한 형태들로 올 것이다. 장갑도 올 것이고, 와치는 이미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미도 왔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이제 슈터도 보면은 만족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은 가격이 또 굉장히 낮아진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런 혁신들의 효과를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해서 내년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갈 텐데,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기스대 이기루입니다. 앞서 우리 이준우 PM님이 제가 딱 들으면서 업무를 갖고 있던 내용을 상당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쭉 들으면서 이제 그런 업무를 들었는데, 도대체 그 메타버스가 뭐냐, 이게 뭐 SI 아까 얘기 쭉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발표하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또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홀로그램이든 뭐 디지털 트윈이든 뭐 이런 범위 자체가 정말 어디까지 메타버스의 범위를 할 것인가, 이 공간의 개념으로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정말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실하고 가상하고 융합된 공간이다 보니까 아까 설명 중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를 미친다면은 국가 차원에서는 분명히 뭔가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안 만들면은 일방적으로 그 유니버스 안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메타버스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잘 모르죠. 저는 지금 이렇게 딱히 정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분들은 공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미래, 그 가상 세계, 현실 세계가 같이 거의 5대5나 능가하는 특이점, 그 시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죠. 근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것이다. 그래서 거의 아마 리얼 월드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뭐 영화 매트릭스니 뭐니 보는 것처럼 말이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은 민간 부분이 워낙 앞서가기 때문에 정부가 뭐를 이렇게 진흥한다든가 규제한다든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때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민간이 제대로 이렇게 가는데 도울 수 있는 역할, 아까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나오겠죠. 나와서 계속 고도화되면서 조금 더 뭐 발전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뭐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저는 그거보다도 아까 발표하시는 중에 따로 또 같이 참 공감이 가던데요. 따로 또 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또 속도보다는 방향 같아요. 정부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정부의 어차피 R&D 재원 이런 건 한정돼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생태계를 조성해 준다든가, 거기에 따른 무슨 규제나 무슨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세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디지털은 지금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글로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촘촘히 규제를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아까 우리 PM님 말씀 중에 저는 조금 좀 공감이 가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계속 고민하는 분야가 지능이냐 규제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사실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미리 우리가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생각해가지고 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규제를 해야 돼. 저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네거티브 시스템 비슷하게 다 풀어주고 다만 그런 건 있죠. 그걸 이제 주의 깊게 워치를 해야 되겠죠. 워치를 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적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에서의 우리만의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능과 규제 측면에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정부가 가져가야 되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그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이승환 팀장님께서 한번 다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얘기들을 매번 드리는데요. 인터넷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인터넷 정의를 딱 지금 하실 수 있으세요? 뭐채 우리가 인터넷을 다 아는 것처럼 완벽하게 인터넷에 대한 정의는 내리는데 나는 인터넷을 아는데 메타버스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인터넷도 뭐 기술적인 특징이고 그 무드를 연결시킨다라는 개념 이렇게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키워드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팀스윈이나 넥스트 버전 오브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의 후계자라는 표현을 또 하죠. 이제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제 주크버그는 인터넷의 후계자, 인터넷의 다음 버전. 그 말인즉슨 인터넷이랑 완전히 다른 게 인터넷은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고 버전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체계를 가져가는데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더 진화된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인터넷이 누렸던 방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과 선과 면이었는데 이번 업그레이드는 가장 큰 업그레이드의 포인트가 공간이라는 거죠. 이게 가는 진화되는 포인트가. 근데 그게 그냥 공간이 아니고 굉장히 지능이 들어간 있는 공간이 이번 업그레이드의 특징이라는 거고 업그레이드의 버전이 크니까 이름을 좀 바꾸자. 하다못해 안드로이드도 버전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는데 그만큼의 큰 혁명 그 특이점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게 저는 수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준하는 개념으로 훨씬 작은 개념이 아니고 그에 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고 또 작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원장님께서 주셨는데요. 지능과 이제 규제 어떤 부분을 정부 쪽에서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체크해야 되는지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PM님께서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원장님 말씀하셨던 거에 좀 덧붙여서 본장님 얘기하셨던 거랑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메타버스를 왜 육성을 해야 되나, 이득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메타버스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은 회사명을 바꾼 페이스북만 명시적으로 우린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jensen 정도 엔비디아 CEO 정도가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지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우린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좀 많이 버즈워드로 좀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뭐 내부적인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메타버스를 지향을 하면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느끼는 부분들이 그게 국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프로덕트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NFT나 뭐 이런 백그라운드 테크놀로지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제까지는 저희가 온라인 환경에서 뭔가를 쓰고 있는 것들도 하나의 뭐 미디어고 서비스고 게임이긴 합니다만 하나의 상품으로 가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복제가 되고 나면 원본 사본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저작권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요. 그런데 NFT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양성화되어 있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착하게 되면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상품을 현실 세계에 있는 상품하고 동일시 취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디지털로 뭔가 크리에이션을 한 것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잡들이 만들어지고 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도메인 널리지가 다 디지털 상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서도 뭐 미래의 어떤 성장 산업으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육성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ICT 인프라의 고도화랑 같이 맞물려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뭐 지능과 규제 이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아직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뭐 파이널라이즈를 한 건 아닙니다만 뭐 준비는 계속 하고 있고요. 섣불리 어떤 신호를 던지기가 뭐 주저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고민이 맞다라고 보시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원칙은 다 민간이 하는 거다. 그 민간이 만들어서 민간이 플랫폼화하고 서비스를 늘려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들이 다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재 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서비스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고민들은 좀 많이 하고 있대. 대신 그 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정확한 포인트 같은데 워치를 잘 할 수 있는 워치타워 같은 것들에 대한 기능, 그걸 어떤 그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되게 자율적으로 현상들을 좀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조직화되어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놓고 서비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예가 든다고 하면 미디어 쪽에서 하고 있는 뭐 옴부즈맨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슈가 좀 크게 불거지기 전에 그런 이슈를 캐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할 것인지 그런 논의할 수 있는 틀 정도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 내에서 다양한 실험이라든가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게끔 오히려 좀 개방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뭐 오픈 API 같은 개념에서 출발해서 많이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드리면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지금 페이스북이 그 메타라고 사명을 바꾸고 그런 거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 다른 데서는 아직 그런 말을 안 쓴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패스트 팔로워일 때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고 나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선도 모델, 포스트 무버나 이런 걸 지향한다면은, 그러니까 미래 예측을 해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전에 세컨 라이프나 이런 것처럼 그냥 있다가 대충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겠구나. 어쩌면은 전략을 잘만 짜면은 글로벌리 우리가 앞으로 리딩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내부에 뭔가 그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여기에 역점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세계 선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모한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구촌 글로벌에서 역량을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무리 ICT가 지금 발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글로벌을 전체 리드하면서 갈 만한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게 전략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준 교수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도 이게 굉장히 지금 메타버스의 그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좀 그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저는 실제 메타버스가 실제랑 같아지는 그런 기술적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감을 관련해서 말씀드린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실제 이제 결국에 궁극적인 메타버스의 지향점은 내가 가상 공간에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랑 가상이랑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이제 그 외부 세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바로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 하나가 바로 이제 뇌기계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인공 피부 막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연구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외부 센서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 영구적으로 개발이 되게 많이 되고 있고, 근데 그 센서를 어떻게 사람한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인터페이스 부분이 굉장히 이제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반도체로 성장을 해왔고 국가적으로 만드는 걸 엄청나게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잘하는 거를 여기 메타버스에 좀 미리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 가상 세계에서 이제
뭐 향기를 맡고 맛을 보고 그리고 뭐 진짜 현실감 있게 보고 느끼고 듣고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기반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 외국에서 만드는 메타버스가 약간 장난감처럼 느껴진다면 그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메타버스 세계는 진짜 이게 가상 세계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민간에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저 민간 지금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아무래도 자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응용 부분에 대한 이제 방향성만 제시해줘도 되는데 이제 그 기반 기술을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학교나 연구소나 뭐 이런 아니면 산업 쪽에서 R&D를 하는 쪽에서 미래의 메타버스는 이런 거니까 좀 육성을 이제 해달라는 이제 하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좀 그 원천 기술 기반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요. 네, 그쪽에서 이제 관심 많이 가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 질문?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이승환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토론해 주신 하태진 대표님, 박성준 교수님, 이준우 PM님,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준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발표를 통해서 메타버스 분야의 그 발전 속도하고 확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고요. 과연 정부에서 어떠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가가 이제 앞으로의 고민 사항인데 오늘 토론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들은 정부 역할로 기술 수요 조사나 기술 조사나 또 로드맵 부분들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이제 개방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또 발표자분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올해 7월 달에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서 그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신규 과제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5년도까지 2.6조 원이라는 규모로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전문 기업도 육성할 계획으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정부 정책들이 좀 효과를 거두어서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그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12월 15일 수요일 이 자리에서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 R&D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140회 키스텝 수요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